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제철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간만에 우리가 이제 탄핵 경제 얘기 말고 새로운 네. 이슈를 가지고 좀 오늘 해보게 됐어요. 예. 개인적으로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좀 기쁘다. 네. 탄핵의 이 암울한 전망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네. 지난 3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혐의가 무려 이제 23개가 됐는데 이게 좀 여파가 커요. 어쨌든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된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혐의가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혐의인가 일단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삼성전자 지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약 2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모직도 삼성전자 지분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계열사를 보니까 삼성물산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약 한 4.몇%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과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합치면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이 생긴다. 이렇게 일단 작전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관건은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회장 23% 지분이 있는데 예.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회장 쪽으로 옮겨오려면 어떤 식으로든 작전이 필요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로 이제 전략이 세워진 겁니다. 예. 그럼 이재용 그다음에 통합 삼성물산 그리고 그 밑에 삼성전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지분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여기까지도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을 돈 안 들이고 합병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가치가 더 낮게 평가가 돼야 추가적인 자본 투입 없이 유리하게 이 통합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꼼수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 나오는데 삼성물산을 헐값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누르는 작업. 예. 요게 일단 1단의 작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거꾸로 약간 부풀리는 작업. 요게 이제 2단의 작업이 되겠는데 요 2단의 작업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은 누르는 거니까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임 아니냐. 왜 우리 회사 가치를 더 낮추거나 제값을 못 받게 하느냐라는 게 한 줄기가 되겠고요. 예. 제일모직 관련해서는 가치를 부풀리게 해야 되니까 다양한 회계 부정 이슈가 이제 생기는 거죠. 요 두 가지 큰 줄기 내에서 세부 혐의가 약 19개에서 이번 재판 관련해서 23개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요 두 갈래가 전부 다 무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길게 재판이 이어졌는데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 건이 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사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유죄가 난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이게 그러니까 국정농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뇌물에 이제 뭐 K재단 뭐 미르재단 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뭐 그리고 네. 뭐 이제 정유라 말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뇌물을 줬는데 그거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무죄가 나오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합병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총회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합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은 상태로 합병 비율이 결정됐으니까 잘못하면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부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주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키가 뭐였냐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반대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 본인들이 여기다 어쨌든 돈을 넣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삼성물산이 낮게 평가되면은 합병을 하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 국민연금 자체 분석으로도 약 4천억 이상의 손실이 가능한 걸로 나중에는 밝혀졌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수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국민연금의 찬성표로 돌아섰거든요. 예. 요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정농단이죠. 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다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때 대법원이 분명히 이재용 회장의 부당승계 목적으로 뇌물이 제공됐다라고 해서 이런 합병 작업의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은 지금 현재 2심이 나온 건데요. 1심과 2심에서 이재용 개인에 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의 불법 승계 목적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회사의 시너지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볼 때 좋은 목적도 있더라.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정문으로 배치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목적 이번에 저희 인정하고 있는 예. 그런 목적들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무죄로 선고하니까 배치는 안 된다라는 좀 이해 안 되는 논리들이 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서 다 이해하기는 힘든데 예를 들면은 뭐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나 외장하드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서 뭐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장 바닥에 그렇죠. 숨긴 회계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네. 이것도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이제 판결은 다 존중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이것도 존중합니고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증거들을 인정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희대 사건이었죠. 뭐냐면 그 중요한 하드디스크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회계 조작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뚫고 그게 매립이 돼서 묻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들춰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완전히 인멸, 증거 은폐, 조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 일부는 그 증거 인멸이나 은폐로 인해서 이미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증거들의 내용은 제가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회계부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어떤 내용이었을 텐데 이번 법원 판결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와 추가로 제시됐던 여러 증거들 중에서 약간 2,300여 건이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취득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얘기한 절차를 덜 지켰기 때문에 아예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도 일부 비판을 받는 것이 그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증거를 쉽게 말하면 흠결 있게 수집함으로써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검찰도 비판을 받고 예. 사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건이 전부 다 부정될 것이었느냐 일부는 괜찮은 것들도 좀 있었을 텐데 너무나 쉽게 전부 다 불인정해서 진실을 덮은 거 아니냐 진실 판단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양쪽 다 사실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 반응들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리하게 기업을 이렇게 기업인을 괴롭히고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 경영도 잘 못하게 했다, 뭐 문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검찰이 당시에 이거를 수사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한동훈 네. 검사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신 분들 맞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정권 탓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참 희한하다. 예. 사실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기소가 잘 됐냐 못 됐냐 판결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따지면 뭐 굉장히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일단 비판받는 포인트 하나가 검찰에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하나 포인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1심에서 이 사건을 처음 시작했던 그 검사 트리오 3인방이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 트리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떠나서 늘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들은 재벌들의 아킬레스건을 확 드러내면서 크게 수사하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또 전관들이 검찰 출신의 전관들이 그걸 무마하고
그 무마된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좀 잊혀지고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 다시 재벌 회사로 취업을 한다라든지 보훈을 받는 쉽게 말하면 이게 재벌과 사법부와 검찰의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이 악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사건의 전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종합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삼성에는 뭐 기업 경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상당히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재판에 네. 끌려다니느라고 경영 잘 못한 거 아니냐. 지금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 거에 일부분도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청신호 네. 켜졌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제 경제 쪽 사이드에서 나오는 많은 반응들은 지금 사실은 AI 관련해서 삼성이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영업 관련해서 현재 거의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쉽게 말하면 역대급으로 현재 뭐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빨리 의사결정이 안 나거나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 총수 입장에서 제때제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예. 오히려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덜면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거나 경영 이외에 다른 거에 관심을 쏟는 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경영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라는 경영계 경제계 일각의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또 삼성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 1등 기업 아닙니까? 솔직히 삼성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 뭐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시총의 비율 등등을 고려해 보면 사실 국민 기업이거든요. 그런 삼성이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정립해 가야지 사실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늘 이렇게 법에 어쩌면 사각지대, 어쩌면 꼼수, 어쩌면 이제 우회로를 택하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나 투명성 관련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이재용 회장의 경영 복귀뿐만 아니라 삼성 자체의 근본적인 발전의 추동력을 얻긴 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뭐 종합적인 평가가 좀 있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삼성이 AI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것에 뒤처진 것이 정말로 이재용 사법 리스크 때문이냐. 네. 왜냐하면 HBM 이제 네. 그 집정 메모리를 삼성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뒷전으로 밀리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는 이거는 AI에 활용될 거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기술 격차를 벌렸으니까 네. 그냥 판단 미스 아니야? 이게 솔직히 경영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랑 관련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HBM이 지금 SK와 삼성의 명운을 가른 핵심적인 갈림길이었는데 삼성도 처음엔 HBM을 했습니다. 했어요. 1세대까지만 해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큰 돈 되겠어? 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HBM 더 고성능으로 만드는 과정은 집적하는 과정이거든요. 쌓는 과정. 그래서 그거에 몰입하기보다는 우리는 원래 했던 거죠. 더 나노 단위로 쪼개는 거에 몰두하자라고 전략 판단을 내리면서 HBM 시장에서 사실상 손을 뗐거든요. 예. 그 판단이 전략적 판단 미스지 사법 리스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비판 충분히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AI 딥시크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각에서는 1957년에 스푸트니크 요거는 이제 당시 소련이 처음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죠. 이 스푸트니크 충격에 비교할 만한 정도 의견도 있다는데 딥시크 이거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일단은 딥시크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이 정도 사건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AI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예. 엔비디아가 딥시크 발표하고 그날 하루 만에 시총이 800조가 빠졌습니다. 뭐 한 17%인가 빠졌다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빠질 일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빠질 일이야라는 정도의 충격을 줬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위성 사건이다라고 비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밀하게 다시 이제 시장 충격을 좀 가라앉히고 두드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유의미한 충격적인 사건은 맞는데 첫날 있었던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과대 포장된 것도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충격을 줬던 것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AI 관련해서 뭐 Chat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한 좋은 AI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미국만 가능했다라는 게 도식화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LLM 모델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그걸 이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자본력과 기술력, 컴퓨팅 파워를 갖춘 그런데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 아니면 못해.
라고 사실은 시장에서 문법이 정의되어 있었는데 아니야 미국 아니어도 미국보다 비용이 18분의 1이어도 할 수 있어. 또 미국에서 유학받지 않은 기술자들도 중국에서도 할 수 있었어 라고 해서 기존의 AI 시장에 대한 문법이 깨지는 첫 번째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정도의 상징적인 사건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이 딥시크에서 했던 게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를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최적화를 통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가 비싸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팔아왔는데 네. 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뭐 요런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 일단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본과 이런 거에 대한 집적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게 하나가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 건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두드려 보니까 그야말로 18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으로 이게 가능했을까? 80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드려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번에 만들었던 딱 요 프로그램의 개발에 들어간 직접 비용만을 얘기한 예. 거죠. 과거에 있었던 기본 기술 개발 비용, 그다음에 이번 사태 오기 전까지 있었던 실패 비용 같은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딱 직접 비용만 얘기한 거라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비용은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8분의 1까지는 아니다. 그건 너무 좀 과장이다. 그렇죠. 예, 그거보단 더 맞습니다. 들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펼쳐진 이제 AI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양가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쪽 계열의 고품질의 반도체를 독점 납품하면서 사실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칩이 이제 많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는 게 만약에 문법이 정의된다면 SK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달아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생기는 거고요. 예. 반면에 아예 그 엔비디아급 최고성능 H100이 필요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요 중저가 또는 이제 범용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도 반도체를 통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싸진 않지만 중저가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이진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줄지 않아 라는 측면에서 HBM에서 살짝 밀렸던 삼성에게도 다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현재 시장에서는 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하지만은 그날은 다 빠졌다. 그렇죠. 뭐 삼성이고 SK고 뭐 엔비디아고 다 빠졌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딥시크 충격 때문에 아니 중국도 하는데 중국의 이 AI 굴기를 보면서 한국은 뭐 하느냐.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강국이고 또 IT 강국이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을 삼성전자 쪽은 폐지해야 된다. 이거로 나와서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예.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 AI 관련해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시장을 쓸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뭘 개발했대 우리도 뭘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2, 3년 내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사실상 우리는 미국 개발이 끝나면 그 이용료나 주고 맞춤형 서비스나 좀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단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저비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길이 열린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 SK 주식이나 뭐 엔비디아는 다 떨어졌지만 네이버 쿼크하고 오랜만에 반등을 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업체도 포기했었는데 살아날 구멍이 열리는 거 아닌가? 예. 새롭게 우리도 기술이나 이 정도 비용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모처럼 우리의 AI 업계에도 생기가 도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모멘텀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북적북적하고 스타트업도 좀 생기고 해서 뒤처졌던 것들을 이제 좀 한 2년 3년 뒤처졌던 것들을 좀 빨리 좀 따라잡았으면 하는 게 사실 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현재의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마치 52시간을 충분히 안 하고 한 60시간, 100시간 했으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래서 예.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고비용이 사실은 AI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공용 데이터 센터라든지 공용 클라우드라든지 정부의 공용 칩 활보 이런 걸 통해서 업체들을 살아나게 도와줘야 되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52시간제 같은 문제가 AI 성패를 가로막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든지 또는 사실은 정부가 갑자기 오늘 앞으로 AI 관련해서 한 4조 정도를 몇 년에 걸쳐서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그
M 모사 같은 경우에 동일한 시기에 또 추가 투자 얘기를 했는데 예. 한 회사가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추가 투자입니다. 그것도 그게 이미 120조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결국 4조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뭐가 정말로 AI 산업에 중요한가를 봐야 되는데 어쩌면은 어쩌면 뭐 작을 수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 어쩌면 52시간 노동제가 AI의 발전의 키인 것처럼 이렇게 좀 본말이 전도되는 거는 또 한 번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는 짧게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 관세 전쟁 시작됐고 지금 뭐 저기 멕시코하고 저기 캐나다는 좀 유탄에 맞았다가 유예되고 네.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한국에 언제쯤 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서서히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의 10% 관세는 일단 예정대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바로 보복 관세를 내리면서 동시에 광물 통지에 들어갔거든요. 그 광물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게 90%가 해당하는 광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텅스텐 같은 것들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양강 간에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만 그 어떤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 건너 불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캐나다나 미국의 한 달 관세 유예가 일단 연장이 됐습니다만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우리 2차 전지가 많고요. 멕시코에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기아차.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예. 많이 진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예만 된 거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이 양측의 관세 무역 전쟁에 관해서 지대한 영향이 미칠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이 사안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 빨리 좀 우리나라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간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